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이달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던 노령연금이 변형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향후 노인 인구 비율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노인 복지 측면에서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시행하자마자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기초연금제 시행에 따른 논란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자 전주시청 생활복지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양열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전북지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최낙관 예원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사무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00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마냥 또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최은자 과장님. 네.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제도가 이달부터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올해 5월 20일 날 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급 대상은 기초노령과 똑같이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이 되겠고요. 선정 기준은 단독 가구일 때는 87만 원, 또 부부일 때는 139만 2천 원 이하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는 공무원이나 사학, 군인연금을 받는 수급 대상자는 일단 제외가 되겠습니다. 연금액 산정은 일단 그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직역연금 등을 받지 않는 분,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는 20만 원, 또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그 동안에는 단독 가구일 때 최하 2만 원에서 9만 6,800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기초연금에서는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또 부부 가구일 경우는 4만 원에서 15만 4,900원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4만 원에서 최대 32만 원까지 받게 되겠습니다. 네. 전주시에서 혜택 보는 노인들은 그럼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전주시 6월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수는 한 7만 3천 명 정도 7만 3천 되고요. 명. 그중에서 그동안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받은 분들은 4만 5,887분이십니다. 근데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해서 약 63%가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양결 지회장님, 예. 기초연금 액수가 20만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20만 원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공약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30만 원까지 드리겠다, 이렇게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시면서 국민연금 행복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수준을 20만 원 정도로 공약의 기준에서 잡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이 22만 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20만 원 정도의 선으로 묶어놓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받을 수는 좀 곤란하다. 네, 그런 의지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자, 최낙관 교수님. 예.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이 있었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이고요. 예.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 사회복지 가치나 뭐 원리 철학 뭐 이런 걸로 놓고 보아서 그 노인 빈곤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존에 있었던 기초노령연금과 지금 현행 기초연금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의 업그레이드된 상품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뭐 사실 초록은 동색이죠. 뿌리는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시절에는 이제 약 1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을 20만 원 정도로 지금 올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큰 차이는 바로 이 수급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과 연동지어서 이 수급액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혹자들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혹시 이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과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법에 명확하게 다 명시를 했죠. 기초연금의 일련의 그 재원들은 절대 쓰지 않고 일반 조세로 충당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일반 조세로 투입이 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만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말은 기초연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적 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기초연금이라는 명칭보다는 기초노인 부조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는 데 빠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공적 부조의 형태다. 그렇습니다. 예. 양균영 사무국장님, 네. 이 같은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그 기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2014년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 6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현재 노인 빈곤율이 50%에 달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그 노인 빈곤 완화를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초연금의 취지가 어려운 노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현재는 오히려 40만 명에 달하는 기초수급자 노인들이 그 기초연금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로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기초연금이 도입된다는 것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그 복지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 노인 639만 명 중에 70%인 447만 명이 그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고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406만 명이 20만 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와 좀 다릅니다. 소득 7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노인이 40만 명이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생계기면은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어떤 개인별 소득 인정액 차이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 빈곤 노인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 수급률을 70%로 목표를 잡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수급률을 보니까 67%에서 65.8%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네네.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 중에서 빈곤한 노인이 중복돼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건가요? 저희 나라에서 유독 좀 특이하게 그런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해서 가족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어떤 자식들의 재산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합니다. 재산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급여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그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실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스스로가 지금 빈곤에 대해서 갇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복지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자면 뭐 자상위 계층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의료급여를 못 받을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에 있어서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일종의 내세웠던 그 기준치를 갖다가 밑돌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밑도는 만큼 사각지대는 보이지 않지만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노령층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반갑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보여요. 자, 먼저 이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겐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또 논란이 있는데, 자 서양렬 지회장님, 예, 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면 전국에 한 130만 명 정도가 기초 수급자고 그 중에 40만 명이 노인 수급자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보장하는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근데 지금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이에 보호받고 있는 기초수급권자로 대신 4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고요. 그래서 전체 40만 명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수급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받는 기초생계비의 삭감이라든지 또는
기초수급자가 탈락될 위기도 갖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어려운 문제고요. 결국은 현재 정부 입장은 둘 중에 하나만 받아라.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든 기초생계비를 받든 둘 중에 하나만 받아라. 뭐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의 노인이 이런 그 기초연금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네. 볼 수 자,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전주 지역의 기초수급자 가운데 65살 이상은 몇 분이나 되시고 이분들은 다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네, 전주시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4,875명이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영향을 사실상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적부조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 또 부양 의무자의 재산, 또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전부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저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병준 사무국장께서는 이런 제도 뭐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이제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게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 20만 원이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폭주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초수급자만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맞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으로도 어떤 그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소득 인정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그 두 가지를 다 받으면서 기초수급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미 그 생계급여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급여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그 보육료 지원이나 또 집에서 돌보는 그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이런 것들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정부가 말하는 건 외국에서는 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에 포함된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아까 서양열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저 생계비 기준이 너무나 낮고 또 가공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그런 소득 인정액 예를 들어 뭐 추정 소득이나 그다음에 부양 간주 소득 어떤 재산의 소득 환산액 등 이런 것들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기초연금은 이런 생계급여와 조금 분리돼서 보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고요. 기초연금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제도의 필요성은 너무나 이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무를 하지 않고 어떤 가난한 노인들에게만 그 예산의 절약 대상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조 교수님, 예. 이 성격을 한번 따져보면 기초생활 수급비도 공적 부조란 말이죠. 당연하죠. 기초연금도 공적 공적 부조의 부조예요. 형태로 그러다 하는 보니까 공적 부조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맞습니다. 본다면 예. 그 정책이나 제도 면에서는 또 수긍이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긍이 갑니다. 이제 다만 이 성격 규정을 할 때 정부가 이것은 분명히 공적 부조다라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기초연금이 출발하게 될 때는 실질적으로 70% 하위 소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모든 노인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 혹은 보편적 급여의 형태를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논란의 여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미 뭐 언급들을 하셨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돼서 우리가 일종의 흔히 말하는 기초 보장을 이제 그만큼 받을 수 없다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림의 떡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법에 의한 강요 혹은 법에 의한 심각하게는 폭력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고 빼앗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양병준 국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이 저소득층 혹은 뭐 소득 하위 계층 어르신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물론 뭐 다 이해가 되고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뭐 일본 뭐 수긍은 가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더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일종의 기본적인 생계는 서구 사회처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민연금에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토론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저소득 빈곤 노인들은 더더군다나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 보장체계에 이미 제외됐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더 소득을 보전해 주려고 하다 보니 바로 이제 이러한 얼두당토하는 약간의 믹서가 되어 있는 이런 제도가 지금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 과장님. 전주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재정적 부담이 막대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2010년도부터 저희 전주시 그 전체 예산의 복지 예산이 30%를 넘고 있고요. 또 올해에는 34.2%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그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마 보충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다면은 연 117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순수한 시비는 약 28억 원 정도가 연 그 재정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60몇만에 그 정도면 큰 부담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자, 서양렬 지회장님.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예.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그걸 가장 쉽게 이해할 때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기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정부가 보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이 소득인정액이 많아지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지게 되면서 기초수급자로부터 탈락된다거나 또는 기초생계비가 삭감되는 이런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차상위 계층이나 일반 노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노인들은 소득이 늘어나는데 밑에 있는 저소득계층 노인들은 소득이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득 구간에 역진 현상이 벌어져서 소득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질 거다. 이런 불이익을 심각하게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언뜻 기초연금이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최대로 예, 받는 예, 게 최대로. 20만 원을 더 받으면 기초수급이 모두 탈락이 될 정도로 영향을 많이 주나요? 20만 원 정도인데. 모두는 아니고요. 일부라고 보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기초생계비 한 10만 원 받는 어르신들, 15만 원 받는 어르신들은 소득인정액 20만 원이 잡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 탈락되시겠죠. 그러니까 뭐 한 30만 원 받는 분들은 노령연금 20만 원 수급하면 뭐 10만 원 정도 생계비가 조정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탈락자도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 이것을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행정전산망에서 8월 달에 소득으로 합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산에서 수급자 탈락 조치가 또 뜨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병준 사무국장님. 네네. 전라북도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죠. 네네. 노인이 많다 보니까 특히 또 빈곤 노인도 많은데 네. 어느 정도 실정입니까? 네, 전북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31만 2천여 명으로 돼 있고요. 전체 인구가 187만여 명인데 16.7%에 달하는 그런 비율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2위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북 지역이 고령화 문제에 대한 지역 대응력 평가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그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고령화 대응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는 2.65로 조사 대상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14위인데요. 실제 15, 16위가 부산과 대구인데 광역시를 제외하면 꼴찌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 같은 경우가
전국 3%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게다가 노인 인구가 이처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인층의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북 지역이 좀 살기 힘들다고 하는 노인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지역적 오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실제 그 2010년도에 빈곤사회연대가 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 실제 삶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0대 초반의 그 남성분인데 당시 42만 원의 급여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월세 16만 원, 어떤 식료품비 11만 1,600원, 그리고 기타 부채를 포함해서 4만 2천 원, 그리고 의료비로 2만 4천 원을 지출했는데 이를 한 달로 나눠보면 식료품비로 하루에 3,720원을 지출한 꼴로 됩니다. 근데 이게 매일 3,720원어치 밥을 먹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그 뭐 무료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끼니를 해결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최저생계비 뜻대로 어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았다고 전혀 볼 수가 없고 전북 지역의 노인들의 현실도 아마 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양병준 국장께서 복지 강화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뭐 동의는 하지만 재정의 문제를 우리가 눈 감고 도외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재정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재정의 문제, 뭐 이 복지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빠지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 이 복지 재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는 양날의 칼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잘 쓰면 뭐 이게 당연히 약이 되겠지만 못 쓰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늘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논의를 진행을 할 때 이 재원 혹은 뭐 예산상의 문제로라고 하는 단서를 달게 되면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마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그런 선진 복지 국가들도 지금도 여전히 늘 재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뤄냈던 것들은 바로 생각의 차이,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욕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지금 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주시 노인들을 위해서 한 28억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28억이라는 돈이 정말로 전주시 재정을 휘청거리게 만들 정도로 이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냐 이렇게 반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 큰 틀에서 이 복지 예산이 그렇다면 막대한 자원이 투입이 되는 기간 산업보다도 이게 정말 낭비적인 재원이냐라고 반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것을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 예산이 소비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 몫을 위해서 반드시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발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가 아닌 반드시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투입할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유리한 고지를 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축적이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수혜자들은 당연히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결국 예산 부족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논란이 되는 게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꾸면서 수급 조건이 좀 까다로워진 것들이 있는데요. 자녀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자녀의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함께 살거나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노인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최 교수님. 예. 자녀가 부자라고 해서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과거에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의 큰 그 특수 상황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효라고 하는 이 사상이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 제도에도 그대로 지금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결국 이 말을 조금만 좀 다리 좀 표시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이 수급자 선정 과정 내지는 이제 기초연금을 받는 바로 이제 그분들을 선정할 때도 똑같은 방식의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노인 세대의 이 부양 내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책임지기보다는 이것을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도 이제 이와 이제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소득이 없어서 자, 이 이게 자녀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자인데 당사자는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그 집이 이제 굉장히 좋은 집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새롭게 환산을 해서 바로 이제 그 기초연금을 어쩌면 받지 못하거나 감액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바로 이 무료 임차 소득 등 바로 이런 것들을 실질 소득으로 이 환산해서 이제 잡아 나가는 이 방식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장벽이고요. 그런 내용을 저는 그냥 사실 진입 장벽이라고 그냥 부르고 싶습니다. 결국 진입 장벽을 높여서 부정수급을 방지한다거나 혹은 중복급여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사실은 뭐 나름대로의 의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소득 자산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기초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적 부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제가 보기에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초연금을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부자인지 그리고 돈이 얼마가 많은지 이것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적 부조의 형태로 봤다고 한다면 소득 자산 조사를 동시에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소득만 보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바로 우리 현재 이 기초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의 불명확성 때문에 발생되는 오해이기도 하고 논란의 소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병준 국장님. 네네. 자, 기초연금의 효율성만 놓고 본다면 네네. 이런 조건을 가진 노인들이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큰 틀에서 바라보면 여기에 어떤 의도가 깔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과학적 검증 또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어떤 고가의 주택이나 어떤 승용차나 골프 회원권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실타를 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을 감정적으로 자극해서 이 문제의 본질을 좀 흐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부도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 편승을 해서 어떤 기초연금의 재정적인 좀 부담을 줄이고 사실상의 부양 의무자 기준 도입을 통해서 복지제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개혁안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정부가 적용한 이런 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과연 재벌급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단순히 자녀명의 어떤 고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소위 부정수급을 걸러내는 올바른 방법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부모를 정말 성심성의껏 돌보려고 하는 이런 자녀들에게 역차별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정부안이 적용됐을 때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규모는 한 0.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한 220원 정도로 불과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또 제도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도 정부안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 0.7%의 부유층 노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급여 신청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요. 또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어떤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욱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어떤 자녀들의 주거 재산권 그리고 또 어떤 개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녀들의 민감한 개인 소득 그리고 어떤 재산, 정보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다 수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싶은데 네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면 못 받으니까 나 여기서 그냥 살련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시키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래서 이런 복지 이런 제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양결 지회장님, 노인분들의 관심이 많죠? 당사자인 노인분들은 이런 제약 같은 것도 많이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20만 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도 여전히 되게 고마워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약속했던 일이
지켜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든 진일보한 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어르신들은 참 너무 착하시기도 하신 게 대통령께서 눈물로 사과하시고 정중히 사과하시잖아요. 그 이후로 어르신들이 바뀌셨어요.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가 좀 못 받아도 된다. 뭐 용서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로 참 많이 바뀌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급여액의 차등이나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받는 불이익 이런 것들은 뭐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과장님. 네.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제도와 현실과는 괴리감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초연금 제도와 현실 괴리감 여전합니까? 저희가 기초수급자를 책정할 때는 본인 재산은 물론 자녀 재산까지 전부 소득까지 조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뭐 고급 승용차나 고가의 주택에서 사는 분들은 자녀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부모 부양 의무가 있는 걸로 해서 소외가 탈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경우는 기초수급자에게는 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탈락이 되거나 또 소득액이 급여가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자녀 집에 살면서도 고가의 주택에 살면서도 그분들이 자녀 집이라는 이유로 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받는 박탈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관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요. 또 그걸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 어르신들의 좀 분노가 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최 교수님. 예. 이런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셨고, 현실이 제도가 현실과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다, 항의 전화도 많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좀 간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선진 복지국가를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들을 다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제도가 있을 때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제 입장이 중요한 건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포기해야지 된다. 그거 더 이상 실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더기 묻어서 장을 못 담그려라고 하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이 중요한다면 구더기가 있어도 사실 그것들을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보기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괴리감들도 좀 말씀을 좀 하셨지만, 뭐 감정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도는 제도 나름대로 이제 제대로 좀 작동이 되는 게 맞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고맙게 여기는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20만 원에다가 혹은 뭐 수급비 조금 받거나 혹은 연금 조금 그거 받아야 최대 50만 원 이상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거 가지고 궁극적으로 과연 탈빈곤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제도가 출발했던 본래의 취지를 정확하게 더 이해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이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실 제시를 해주는 게 맞고, 행정도 그런 쪽에 새로운 예산들을 갖다 개발하는 쪽으로 혹은 뭐 이 재원을 마련하는 쪽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게 대책 부분에서 보면 저는 조금 다른 고민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기초연금제도 두 가지가 공적 부조 제도로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지방비 매칭을 시키거든요. 재원의 문제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이 두 가지는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로부터 전향적으로 시작돼야 된다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법적 테두리를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지금 개편 과정에 있거든요. 개편 과정으로 같이 가면서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라고 정해놓은 우리 기준선을 일정 정도 향상시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마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이중급여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을 좀 튼튼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해주고 기초연금은 연금대로 보장해주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 또한 있는 것 같고요. 기초 수급 조건을 현재보다 20만 원 정도 올려주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초 수급 최저 기준을. 생계부 기준을 네. 올리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만 삭제해도 노인 인구 100만 명이 기초수급자로 편입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어디 지점인가부터 먼저 네. 시작하는 게 이야기하는 필요하다고 지점은 사실 굉장히 그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그 지금 빈곤 노인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오늘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하위 70%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급 어르신들, 수급 노인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서양렬 관장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게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공적 구조의 대표적인 제도 아니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을 갖다가 제대로 좀 만들어서 이 이야기는 뭐 부양 의무자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벌써 수년 전에 많은 우리들이 제기를 했었던 이야기는 그래도 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일단 해결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빈곤선 이하에 떨어진 노인 말고 빈곤선 이제 위에 있는 차상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조금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에 한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나름대로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 자체 사각지대는 놔둔 채로 지금 기초연금에 와가지고 하소연이나 화풀이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뭐가 잘못돼도 지금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 그 아픈 사람이 뭐 60.9% 이렇게 그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노인들의 자살 충동 원인의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70%의 노인들도 중요하고 또 더욱이 그 40만 명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아픈 몸이나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게 가난이기 때문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그리고 이미 급속한 고령화는 뭐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예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치와 철학의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보고요.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여서 지금처럼 개인이나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재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정부가 당초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연금을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이유가 재정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정부가 7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기초 노령연금의 재정 분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 교수님, 전북은 아주 노인 인구가 많죠. 많습니다. 비율이 많아서. 예. 또 거기다가 재정 자립도도 매우 낮아요. 그럼 아주 이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부담이 될 수 있죠. 사실상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뭐 지자체로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가 지금 20년이 지금 넘어서 지금 청년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많은 내용들이 중앙정부에 지금 예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이죠. 사실 무늬만 지방자치이고 지방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방세를 놓고 보더라도 전체 세입 중에 대략 한 20% 정도밖에 지금 해당이 안 돼서 결국 중앙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결국 자치단체별로 바로 이 재정 자립도 문제 때문에 복지 수준에 과연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이 자체가 바로 저는 불균형을 양산하는 악의 축이다.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가끔 뭐 뉴스에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채 문제도 굉장히 큰 것이죠. 이 문제도 또한 무관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과 무관하지가 않고 결국 이 이야기는 자, 어떤 복지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도 자주 지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큰 틀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보게 될 때 대략 이 국고 보조 사업이 대략 한 80
10% 정도 되는 거고요. 지방량 사업이 한 15%, 그리고 이제 자체 사업이 한 5%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5%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은 매칭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받아오는 이 사업이 액수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그게 7대3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비율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비용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 교수께서는 복지의 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서양열 지회장님도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시죠. 예. 네. 이럴 때 보면은 그 복지의 불균형, 특히 이제 전북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좀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계시다 보면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환경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죠. 네, 자치단체가 정말 열악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모이게 되면 수도권 지역이나 경상도 이쪽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때로는 이제 뭐 우리 과장님도 너무 열심히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사회복지사 인건비 문제만 해도 모 기관은 2011년도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인천하고 경기도 관장들 만났는데 복지부 기준을 상회해서 받더라고요. 2014년도도 훨씬 넘어서. 그러니까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도 시 자체에서 성남시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씩을 별도로 드립니다.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돈이 많은 지역에 산다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걸로 급여를 받는 것, 수급을 받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 간 격차 또는 뭐 도농 간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과 지방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고요. 동서 간의 격차도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게 내용적으로 좀 진지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 구조,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는 공적 구조인 경우에는 국가가 재원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윤재 과장님. 전주시의 경우도 30%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네.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초 노령연금을 2만 원에서 96,800원 개인이 받으셨는데 이게 지금 20만 원까지 지금 기초연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배 이상이 상승이 됐는데 재원 부담률은 여전히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개월치만 지금 기초연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68억이 지금 기초연금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그 전면 실시되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그렇다 보면은 내년에 총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어서 1,065억 원까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000억 원.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전주 시비만 순수하게 지방비만 늘어나는 게 약 15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복지에 눈을 돌릴 틈이 없게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선가는 줄여야 빼내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변주 국장님. 네네. 자, 그나마 형편이 나은 전주시가 이 정도라면 네네. 다른 군 지역은 아주 힘들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예산 문제로 접근하다 보면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좀 다른 가치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노인 문제는 단순히 노인 문제라고만 볼 수 없거든요.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요즘에 그 자녀들 또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그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전체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문제는 어떤 또 다른 복지 재원을 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기초생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연 8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2015년도에 필요 재정이 10.3조 원에 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령화 복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8천억 원이 어떤 절대액에서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이긴 하지만 어떤 전체 예산에서 보면 8%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가난한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재정 조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걸림돌은 어떤 의지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군데군데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마무리 발언 끝으로 듣고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자 과장님. 네, 대부분 복지 사업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보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고 보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작년 무상 보육 때도 국고 보조일 때문에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초연금도 국고 보조율이 전혀 상향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추진되어서 지방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 여건이 전혀 반영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할 때는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만큼 대폭적인 그 예산 보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서양열 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고단한 삶, 자기 자신보다 자식 걱정 또는 나라 걱정에 본인들은 적게 받아도 된다고 기꺼이 양보해 주시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등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OECD는 지난 6월에 201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최저소득 노인층 지원에 집중해 절도의 빈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여전히 빈곤 문제와 자살로 이어지는 정신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연금제도의 튼튼함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제도는 단순히 노인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한 투자이고 노인에게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청년들과 국가에 투자하고 국가의 미래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낙환 교수님. 예, 복지는 권리이고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이제 바로 이러한 그 사회적 합의의 기초에서 이제 출발이 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좀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좀 연착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노인 빈곤 뭐 당연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빈곤 문제가 사실 노인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노인 자살까지 이어지게 되는 뭐 일련의 이런 그 상당한 그 사회적인 그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보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지금 지탱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제도가 최소한 서로 좀 이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좀 희망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무엇인가 개선이 필요한 그런 법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법도 좀 제도도 고쳐보고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이 국가가 정한 그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양병중 국장님. 네. 어떤 그 고령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 노인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되는 어떤 시대적 과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기초연금법이 후퇴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계기가 돼서 박근혜 정부 동안에 계속 어떤 복지 제도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권이나 어떤 학계, 시민사회 등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할 수만 있으면 좀 기초연금을 더 올려서 현실적으로 지급해주고 30만 원뿐만 아니라 40만 원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선 공약 후퇴 논란으로 촉발된 기초연금 문제는 기초연금 도입의 당초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뿐만 아니라 이 30년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과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